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오늘따라 분주했습니다. 김노인의 팔순잔치를 위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화려한 꽃장식과 케이크, 그리고 곳곳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김노인의 큰딸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하나둘 노인의 오랜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특유의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했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고 할 수 있지. 김노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모인 이들은 김노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죠. 김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노인이 연회장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김노인은 반가운 표정으로 박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 이제 그 호칭은 그만두세요. 지금은 그냥 노인네 들릴 뿐이잖아요. 아니, 선배님은 영원한 선배님이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모였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김노인님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참석자들은 준비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노인은 중앙 테이블에 자리했어요. 그의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가끔씩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먼저 김노인님의 장남이신 김준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준호는 단상에 올라 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지혜와 열정이 저희 자녀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감격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축사에 이어 전통 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우아한 춤사위가 연회장을 채우는 동안 노인들은 옛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 일 정말 위험했죠. 그럼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김 선배님이 기막힌 판단으로 다들 무사했지.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시간이 흘렀습니다. 케이크가 등장하자 모두가 일어나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김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으니까요. 팔순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그때 호텔 로비에서는 불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들어왔어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큰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로비의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야, 여기 비싼 데라며. 진짜 좋네. 짧은 머리에 문신이 있는 남자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이 무리의 리더처럼 보였어요. 다른 직원이 다가가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원래 조용한 거 좋아하는데. 리더격인 남자가 말했어요.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매니저가 급히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젊은 남자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실수인 척 매니저를 밀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이래? 리더가 매니저에게 따졌습니다. 매니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그의 말을 자르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무슨 잔치 하나 봐. 어떤 늙은이 생일 파티인가? 그 말에 리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연회장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매니저가 급히 그의 앞을 막았지만 다른 남자들이 매니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구경하고 올게. 뭐 어때? 리더는 입꼬리를 올리며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김노인의 팔순잔치가 한창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노인네들 천국이네. 리더의 말에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불청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여기는 개인 행사장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김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할아버지들 모임인가 보네. 재미있게 놀고 계세요? 그의 비웃음에 연회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노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박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젊은이, 여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박노인의 말에 리더는 오히려 연회장 안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의 뒤로 나머지 일행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노인네들 모임에 젊은이가 왔으니 더 재밌어지겠네. 어때요, 할아버지들? 리더는 빈 테이블로 다가가 의자에 거칠게 앉았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웃으며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김노인의 자녀들과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급히 경비를 불렀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리더가 갑자기 일어나 케이크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와, 케이크 좋네. 나도 좀 먹어볼까? 그가 손을 뻗어 케이크를 집으려는 순간 김노인의 손자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리더는 순간 화를 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쳤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의 접시와 컵이 떨어져 깨졌어요. 파편이 튀어 김노인의 옷에 음료수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김노인의 손자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리더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노인네들 재미없네. 좀 더 신나게 놀아볼까? 리더는 김노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급변했어요. 노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음료수에 젖은 옷자락을 가볍게 털어내며 김노인은 건달 리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예의가 없구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건달 리더는 그런 김노인의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뭐라고? 건달이 다시 김노인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협적인 태도였어요. 그때 박노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나? 박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가 비웃으며 그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노인은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건달의 손이 튕겨나갔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건달 리더가 당황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제 5명의 건달이 모두 박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들 중 하나가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주먹은 박노인의 얼굴을 향했지만 놀랍게도 공중에서 멈췄어요. 박노인의 손이 순식간에 그 주먹을 붙잡은 것입니다. 젊은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소. 박노인의 말에 건달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박노인의 소나귀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들 이 늙은이를 때려.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에 가까웠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2명의 건달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최노인은 단 한 번의 손동작으로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건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연회장 곳곳에서 노인들이 일어나 건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 뭐야? 한 건달이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지만 70이 넘은 이 노인이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 노인은 마치 물을 흐르듯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건달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겪었다네. 이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건달의 등을 누르고 있었어요. 건달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박노인이 2명의 건달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주먹 한 번, 발길질 한 번 없이도 건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늙은이들이. 건달 리더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김노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젊은이,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디 가려고? 김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노인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다들 비켜. 아니면 이 할아버지부터 찌를 거야.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겠다고? 참 어리석은 선택이구나.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건달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죠. 이게 어떻게? 건달 리더는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은 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평생을 위험과 함께했다네. 이런 장난감 같은 것으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김노인의 말에 건달리더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건달들이 노인들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건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김노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전우회라네.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지.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만났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해군 특수부대라고? 건달 리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주변의 건달들도 갑자기 얌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때 바다의 유령이라 불렸지.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김노인은 건달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들, 이제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구나. 오늘은 우리의 특별한 날이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게. 김노인의 말에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전우회 회원들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고 건달들은 연회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건달 리더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큰 사냥칼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연회장의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웃고 있지 마. 늙은이들, 너희들이 누군지는 알았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건달 리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태였어요. 칼끝은 김노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두 비켜. 당장.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일부 손님들과 호텔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전우회 회원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칼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건달 리더는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이 칼 한 번이면 내 인생은 끝이다, 늙은이. 건달 리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김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손님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였어요. 여러분, 다치지 말게. 김노인이 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전우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김노인은 건달 리더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멈춰. 더 가까이 오면 찌른다.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이봐, 그 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을 거야.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 사이로 전우회 회원들이 천천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진짜 찌를 거야. 건달 리더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칼이 흔들렸어요. 그때 김노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그 칼을 내려놓을 텐가? 김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건달 리더는 더욱 흥분했어요. 입 다물어, 늙은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그 순간 건달 리더가 김노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노인의 몸이 물결처럼 흘러 공격을 피했어요. 칼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칼 쓰는 법도 모르는군. 김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80살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건달 리더가 다시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김노인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건달 리더는 자신의 손목이 철제 집게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노인의 소나귀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기에 대응하는 법이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건달 리더의 어깨를 쳤어요. 그 순간 건달 리더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그건 어떻게? 건달 리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런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다니 참 어리석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주위의 전우들도 이제 나머지 건달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훈련받은 거예요? 한 호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험한 상황에서도 생존하도록 훈련받았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세.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위험들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대장님, 경찰이 곧 올 겁니다. 박노인이 김노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길 바라네. 김노인은 무릎 꿇은 건달 리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이, 내 힘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할 텐데. 건달 리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주변의 다른 건달들도 지금까지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달들은 이제 모두 무릎을 꿇은 채 전우회 회원들에게 제압된 상태였어요. 김노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대체 어떻게? 김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의 과거를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실력을 직접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압된 건달들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앞으로 나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호텔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팔순잔치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김노인님을 위협했어요.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건달 리더의 눈이 마주쳤어요. 건달 리더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관님, 이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집단 폭행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건달 리더의 말에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노인들을 바라보았어요. 대부분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죠. 잠깐만요. 이 젊은이들을 어르신들이 제압했다고요? 경찰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칼까지 꺼냈는데 김노인님과 친구분들이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건달 리더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정말입니까? 이 어르신들이 당신들을 제압했다고요? 건달 리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저희를 공격했어요. 건달 리더가 억울하다는 듯 주장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들이 먼저 와서 소란을 피웠잖아요. 김노인의 손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그를 노려보았어요. 경찰관은 두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이 있나요? 그 질문에 호텔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 호텔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연회장까지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어요.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경찰관을 데리고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약 15분 후 그들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 젊은이들이 명백히 잘못했네요. 그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칼까지 들었더군요. 경찰관은 건달들을 향해 엄격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어요. 이 사람들을 체포하세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와 무기로 위협한 혐의로요. 경찰관들이 건달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였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 늙은이들도 우리를 폭행했다고요. 경찰관은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그분들이 당신들을 제압하는 방식은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전혀 없었어요. 건달 리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달들을 연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선임 경찰관은 김노인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김노인과 전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해군 특수부대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퇴역했지만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노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랬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노인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었어도 몸은 기억하는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전우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오랜 훈련의 기억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몸은 기억해. 훈련받은 것들을. 박노인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다시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팔순잔치는 방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자, 이제 다시 축하합시다. 우리 대장님의 팔순을. 전우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건배했어요. 김노인의 눈가에
미소가 맺혔습니다. 노년의 그들이지만 아직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첫면에 놀라운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어요. 해군 특수부대 전우회, 팔순잔치에서 건달 소탕. 김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기자는 전우회의 용맹함과 노익장을 극찬하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사화됐지?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노인이었습니다. 김 선배, 신문 봤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보고 있었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군. 김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원래 조용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주목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을 지켰을 뿐인데 말이야.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노인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에요. 김노인의 겸손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해군 특수부대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어요. 특수부대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지금도 그 기술을 연습하시나요? 퇴역 후에도 전우회를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노인은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임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전히 국가 기밀의 일부였으니까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영웅은 아니에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김노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옛 전우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김노인의 집 앞에 꽃다발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 카드와 함께요. 역시 특수부대는 다르다. 나이가 들어도 용기는 사라지지 않는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십니다. 카드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감동했어요. 오후에는 전우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김노인의 집이었어요. 그들은 TV에 나온 사건 영상을 함께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선생, 자네 움직임이 아직도 날카롭군. 김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반응이 많이 느려졌죠. 최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전우들은 함께 웃으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임무들, 힘들었던 훈련 시절, 그리고 서로를 지켜줬던 순간들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게 언제였지? 이노인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 20년 전 우리가 모두 은퇴하기 직전이었을 거야.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노인의 손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김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저 필요할 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우리가 배운 거니까.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건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정장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제 정말 무례했습니다. 건달 리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건달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네요. 저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들어오게. 차라도 한잔하지. 건달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감사히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전우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김노인의 판단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건달 중 한 명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건달 리더가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네. 하지만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김노인의 말에 건달들은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건달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건달들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건달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희망이 엿보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김노인은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건달 리더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는 깔끔한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건달 리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건달 리더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앉게. 무슨 일인가?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건달 리더는 꽃다발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네. 일어나게.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건달 리더의 말에 김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달 리더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년 전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오셨던 분이시죠? 김노인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 그는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치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지. 하지만 그때 자네를 기억하지 못했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저는 당시 그저 수많은 재소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건달 리더는 당시 김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자신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연회장에서 나를 알아보고도 그런 행동을 했나?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건달 리더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선생님을 알아봤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선생님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망했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그런 길로 다시 빠지다니. 김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 아직 늦지 않았군. 김노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김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재활센터의 연락처였어요. 여기 내 오랜 전우가 운영하는 곳이네. 찾아가 보게. 새 출발을 도와줄 거야. 건달 리더는 감사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이 험해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젊었을 때 많은 위험을 겪었네.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김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건달 리더가 약속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그게 가장 중요하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달 리더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김노인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쉽지 않을 거네. 하지만 포기하지 말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김노인은 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자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네. 언제든 찾아오게. 건달 리더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떠났어요. 김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김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김노인은 다시 한번 전우회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순잔치와는 다른 의미의 모임이었어요. 전우들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즘 신문에 안 나와서 심심하던데. 박노인이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김노인도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그러게 말일세. 조용히 사는 게 좋아. 거실 테이블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최 노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모두를 불렀네. 모두의 시선이 최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그날 보여준 능력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면 어떨까 하네. 전우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노인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최 노인은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역 청소년 센터와의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서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술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정신과 가치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네. 규율, 존중, 책임감 같은 것들 말이야. 김노인은 관심 있게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군. 우리가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버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게 건강에도 좋을 거야. 전우들은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자가 가진 전문 분야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 정신적 훈련과 인생 교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네. 이번에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 전우회를 좀 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어떨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전우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때로는 식사를, 때로는 산책을, 그리고 때로는 그저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젊은 전우들도 초대하는 건 어떨까? 최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는 후배 특수부대원들과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세대 간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이 제안에도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전우회의 모임은 이제 단순한 친목을 넘어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었어요. 대화가 한창일 때 김노인의 손자와 손녀가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김노인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환영이야. 김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네. 모두의 시선이 김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이 들어도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김노인의 말에 전우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고 사회를 돕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세요. 박노인이 차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어요. 전우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은 함께 건배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마무리하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전우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까? 박노인이 제안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호텔 앞에 줄을 맞추어 서서 옛 군가를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용사, 조국의 방패.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강인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멋진 분들이야. 한 호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지. 노래를 마친 전우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기적인 모임과 새로운 목표가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팔순을 맞이했지만 김노인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보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소중한 전우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백만기 회장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대성건설의 신규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백만기는 턱선을 따라 흐르는 주름을 가볍게 만져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죠. 대성건설은 백만기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은 국내 10대 건설사로 성장했어요. 모든 것이 백만기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본사에만 있다 보니 현장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 백만기는 운전석 옆에 앉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현장 냄새를 맡아줘야 이 늙은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차량은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공사 중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현장에 도착하자 공사 책임자가 허리를 굽혀 백만기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고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현장 상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만기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다져온 그의 눈은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기 기초 공사 부분, 철근 배치가 왜 저렇게 됐지?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도면을 펼쳐 보였죠.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현장을 살폈어요. 그러다 문득 한 젊은 작업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묵묵히 철근을 다루고 있었어요. 백만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 손놀림, 진지한 표정,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청년 누구지? 백만기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박주환이라고 새로 들어온 작업자입니다. 기술이 좋아서 채용했습니다.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한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고개를 들어 백만기와 눈이 마주쳤죠. 짧은 찰나였지만 백만기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더 둘러봅시다. 백만기가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청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왠지 그 청년에게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사 현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거나 간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백만기는 현장 사무실에서 준비된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 아까 본 청년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청년 박주환이라고 했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백만기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현장 책임자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백만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뭔가 눈에 띄는 구석이 있어서 말이지. 잠시 후 백만기는 혼자 현장을 거닐었어요. 공사장 한쪽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서 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박주환은 홀로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백만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나? 박주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백만기는 청년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매와 턱선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한 지 얼마나 됐나? 백만기가 물었어요. 대성건설에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5년 정도 일했어요. 박주환이 답했습니다.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솜씨가 좋더군. 기초부터 제대로 배웠나 보지?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기술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주환이 목을 조금 돌리자 백만기는 그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백만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까만색의 작은 점이었지만 그 위치와 모양이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그 점 특이하구먼. 백만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박주환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덜미에 가져다 댔어요.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백만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나? 박주환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대요.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고아원에 저를 맡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백만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박주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백만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30년 전 자신의 아들 백민수와 첫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몇 살인가? 백만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입니다. 박주환이 대답했습니다. 백만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려왔어요. 나이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한 점. 백민수도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백만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박주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만기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 그래. 괜찮네. 잠시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랬어. 백만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수고하게.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죠. 설마 그 아이가. 공사 현장을 떠나는 내내 백만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지금 급한 일이 있네. 개인적으로 알아봐 줄 일이 있어. 백만기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백만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며느리 한지영과 아들 백민수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백만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가만히 쓸었어요. 지영이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 떠났지. 백만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백민수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었고 아내의 죽음과 함께 어린 아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만기도 당시엔 회사 경영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죠. 그 와중에 백민수는 재혼을 했고 새 아내 서미영은 다른 아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만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미영이 아이를 어디에 맡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잘 키워줄 곳에 보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서미영은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비서 들어오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백만기가 말했어요. 김비서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주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백만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박주환 30세. 서울 동부 고아원 출신입니다. 생후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목덜미에 특이한 모양의 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백만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가 맞았어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시점과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고아원 입소 시기가 언제라고? 백만기가 다시 물었어요. 1994년 7월 15일입니다. 백만기는 앨범을 다시 펼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세상을 떠난 것이 1994년 6월이었어요. 그리고 서미영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해 8월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비서가 말했습니다. 백만기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 그 고아원에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그리고 DNA 검사.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김비서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겠습니다. 백만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백만기는 고아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미 없어진 고아원이었지만 기록은 다른 시설로 이관되어 있었어요. 백만기는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여성의 이름 서미영. 그리고 첨부된 사진에는 갓난아기의 목덜미에 있는 특이한 점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백만기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미영이 아이가 죽었다고 한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손자, 내 핏줄을 어떻게? 백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백만기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은 서미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둔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죠. 아침 일찍 백만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거짓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미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미영은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30년 전 백민수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을 때도 그녀는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만기의 눈에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냉정함이 보였죠. 미영아, 잠깐 앉지. 백만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서미영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백만기 앞에 앉았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백만기는 책상 서랍에서 고아원 기록 사본을 꺼내 서미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지영이와 민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말일세. 백만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 그런데 이건 뭐지? 서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진실을 말해주게. 30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백만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미영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버렸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백만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시 저는 겨우 24이었어요. 갑자기 다른 여자의 아이를 맡게 되었고 민수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저는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서미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난 그 아이가 내 아들을 뺏을까봐 두려웠어. 민수 씨의 마음도 당신의 사랑도 이 집안에서의 내 위치도. 백만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자신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손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일세. 내 손자라고. 백만기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서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는 알고 있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서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는 모릅니다. 저 혼자 결정했어요. 백만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손자는 고아로 자랐고 아들은 자신의 친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어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백만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네. 백만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환. 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서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어떻게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백만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덜미에 있는 점. 민수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이야. 그리고 나이도 맞아. DNA 검사도 진행 중이지만 이미 충분히 확신이 서네. 서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백만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진실을 알릴 거야. 그리고 박주환. 내 손자를 가족으로 맞이할 거네. 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만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만기는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박주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백만기는 현장 책임자에게 부탁해 박주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마련했어요. 작은 현장 사무실에서 박주환은 긴장한 표정으로 백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장 차림이었죠. 아마도 회장과의 면담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안깨나 주환 씨. 백만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주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혹시 제가 실수라도. 백만기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네. 그런 게 아니야. 지난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박주환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자네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백만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주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동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6개월 때 맡겨졌다고 해요. 백만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진 않았나? 힘들기야 했죠. 하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박주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건설 일에 관심을 갖게 됐죠. 백만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건설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 박주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 일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가정이 없는 저에게 그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백만기의 눈에 순간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요. 대학은 형편이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기술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박주환이 대답했어요.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나? 박주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작은 메모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목에 있는 점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백만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미영이 남긴 메모였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백만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주환은 목덜미의 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합니다. 박주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진 모르지만 이 점만은 닮았대요. 그리고 고아원 선생님들은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에 있는 점처럼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좋아요. 아버지의 성실함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거든요. 백만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백민수는 실제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의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유전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죠. 꿈이 있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크진 않더라도
제 철학대로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회사요. 박주환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백만기는 주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이 손자에게는 꿈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일주일 후 백만기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백만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죠. 친족관계 확률 99.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주환은 백만기의 친손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백만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백만기는 박주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봤어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죠.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백만기는 백민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 백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30년간 고아로 지냈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울었죠. 그리고 서미영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박주환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백만기는 걱정했어요. 김비서, 박주환 씨에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내 자택으로 초대해주게. 백만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만기의 고급스러운 저택에 박주환이 초대되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작은 고시원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죠. 어서 오게, 주환 씨. 백만기가 직접 현관에 나와 박주환을 맞이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박주환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백만기는 주환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백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백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계속 울었던 모양이었죠. 이분은 우리 회사 부회장이신 백민수 씨야. 내 아들이지. 백만기가 소개했습니다. 박주환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민수는 말없이 박주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안깨나, 주환 씨.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자네를 초대했네. 백만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주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백만기는 책상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박주환의 어머니 한지영과 아버지 백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주환 씨, 자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 백만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게. 박주환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지금 앞에 앉아있는 백민수와 닮았죠. 이분들이? 박주환이 물었습니다. 백만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사진 속 남자는 백민수, 즉 내 아들이네. 그리고 여자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한지영 씨야. 박주환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주환 씨, 자네의 목덜미에 있는 그 점은 우리 가족의 특징이야. 백민수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지. 백만기가 말했어요. 백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목덜미를 돌려 박주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박주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30년 전 자네의 어머니 한지영 씨가 자네를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네. 당시 백민수는 자네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고 그의 두 번째 아내가 자네를 고아원에 맡겼어. 백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네가 죽었다고 말했지.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주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래서 DNA 검사도 했고 백만기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자네는 백민수의 아들이며 내 친손자야. 백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박주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다. 박주환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고아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가족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대기업 회장 가문의 일원이라니. 박주환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30년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했죠.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박주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당신들의 가족이라고요?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가슴이 자네를 보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백민수는 여전히 박주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제발 일어나세요. 박주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백만기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네. 자네에게 이 모든 게 갑작스럽다는 걸 이해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박주환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의 사진이에요. 백민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지영이와 함께 찍은 거야.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백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주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백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는 너를 낳고 난 후 산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아이인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지. 그래서 저를 버리셨군요. 박주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가 느껴졌어요. 백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잠시 맡길 생각이었어. 하지만 새 아내 서미영이 너를 고아원에 보내고는 내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서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제가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주환은 고개를 들어 서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박주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당신의 새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판단으로 당신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았어요.
서미영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시절의 질투와 두려움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주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미묘한 연민까지. 30년이란 세월. 박주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당신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군요. 백만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우리의 큰 잘못이네. 내가 손자인 자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진실을 일찍 알아챘을 텐데. 박주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백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해.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그때 박주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폭발에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고아로서의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저는 항상 가족을 꿈꿔왔습니다. 박주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리스마스마다, 명절마다. 다른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할 때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백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주환이 굳어 있었지만 서서히 그의 몸에서도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백만기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새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이별 끝에 맺어진 가족의 재회였죠. 서미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손자를 두고 몰라봤다니 내가 어리석었지. 백만기가 박주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백만기 회장은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백민수가, 왼편에는 박주환이 앉아 있었죠. 이상으로 신규 건설 기술 도입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환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만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분석이었네, 주환군.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이런 발표에 깊이를 더하는군. 회의가 끝나고 새 남자는 백만기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주환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가족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자네의 발표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 백만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성건설 기술직 인턴으로 정식 채용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네. 박주환은 수줍게 웃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백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내 능력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도 인정한 사실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백만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건물 중 상당수가 대성건설이 지은 것들이었죠. 주하나, 나는
내게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백만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주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백만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야. 너처럼 현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회사를 이끄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백만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 회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해.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야. 주환이,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할 거야. 박주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백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쁘구나. 아버지로서 너무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가족의 연결고리는 30년의 세월도 끊지 못했습니다. 서미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박주환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다음 날 백만기는 새롭게 착공하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주환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삽 하나로 땅을 파는 일부터 했네. 백만기가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몰랐지. 박주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자재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죠. 백만기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야. 한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 작은 점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네. 박주환은 무의식적으로 목덜미의 점을 만졌어요. 그 작은 점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제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가볼까? 백만기가 제안했습니다. 박주환은 미소를 지으며 안전모를 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공사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백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박주환은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덜미의 작은 점처럼 작고 특별한 인연이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이끌었죠. 현장의 노동자들이 박주환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동료였고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백만기가 박주환에게서 본 가능성이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경영의 지혜가 결합된 미래의 리더였죠. 앞으로 대성건설은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나? 백만기가 박주환에게 물었습니다. 박주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집을 지어주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백만기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꿈꾸던 회사의 미래가 손자의 입을 통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점 하나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